아버지, 어머니, 한 달에 한 번 고향으로 보내는 편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일본 순사들에게 검열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붙이지 못할 편지로나마 오늘도 제 마음을 전해봅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이름 모를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순사들은 영양주사라고. 그것을 맞고 나면 현기증이 나고 속이 메스꺼리며 헛구역질이 납니다. 이 증상은 밥을 먹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주사 때문일까요? 그들은 주사를 마치고 나면 꼭 산수 문제를 던져줍니다. 수학을 꽤 잘했던 저였지만 지금은 단순한 문제조차 쉬이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명주실로 투망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 코, 두 코, 손가락이 아프고 마르도록 떠가던 이 투망을 누가 시원한 강물에 치고 고기를 잡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누이 동생과 남동생과 함께 해란강에서 고기를 잡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순사들은 제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잡혀왔다고 말합니다. 그들 입에서 독립운동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니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누구처럼 용맹하게 총이나 칼을 들고 싸우지도 못했고 그저 시로서 울분을 토한 것밖에 없는데 제게 이런 거룩한 왕관을 씌워주다니요. 혜원아, 편지라고? 연희 전문학교? 줘봐. 야, 윤혜원! 주라고. 고마워. 합격. 합격이다. 단순히 문학을 공부하겠다는 이유로. 단순히 문학을 공부하겠다는 이유로. 단순히 문학을 아버지, 단순히 문학을 공부하겠다는 이유로 연희 전문에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저 애국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이나 칼을 들고 일선에 서서 싸우는 물리적인 방법 외에도 결의에 잠자는 민족혼을 일깨우는 것,
이것 또한 훌륭한 애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지금보다 더욱 힘든 고난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족혼을 일깨우지 못한다면 결코 이 싸움을 오래 버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택하려는 것입니다. 연희 전무는 학교에 전통도 있고 투철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교수도 많고 학습 환경으로 보아서도 뚜렷한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의학을 전공해서 의사가 된다면 저 하나는 편하겠죠. 하지만 조국을 위해서라면 남들 다 가는 길 말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지금 우리 현실은 작은 것보단 큰 것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할 때입니다. 개울을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개울을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연희 전문의 계절이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희 동산의 해바라기가 어느새 제 키만큼 자랐습니다. 기어코 조선 총독부는 조선어 말살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2학기부터 조선어 교육이 일체 금지되고 일본어만 의무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시로서 민족혼을 일깨우고자 하는 학생이 정작 사용해야 되는 언어가 일본어라니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선어 보존을 위해 일평생 헌신해오신 이항하 선생은 해임되셨고 외솔 최연배 선생마저 강제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반항조차 모국어로 할 수 없는 이 슬픈 현실을 뒤로 한 채 저는 여름방학을 보내러 고향 용정으로 갑니다. 일지야, 야, 너 그렇게 뛰다 다친다. 일주야 괜찮아? 자식 조심하라니까. 일주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어? 사람? 그래. 크면 사람이 다 되는 거야. 온 종일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들판을 뛰어놀았을 일주는 세상 모르고 고온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평화스럽습니다. 하지만 일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마치 한 폭의 슬픈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일주의 시대에는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인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 자신의 이상을 구체화하고 마음껏 실현할 자유를 누리는 것, 과연 그런 삶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달이 서리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발걸음을 멈추어 슬그머니 앳된 손을 잡으며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형. 아우의 말은 진정 서글픈 대답이다. 잡았던 손을 놓고 아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싸늘한 달이 붉은 이마에 젖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돌아온 경성거리에는 조선식과 미국식으로 된 간판은 찾아볼 수 없으며 찻집에선 조선 가곡도 들을 수 없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강제 폐간 소식을 듣고 몇 날 며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살벌한 시대 속에서도 민족의 슬픔과 울분을 달래주었는데 오늘도 저는 가슴앓이를 하면서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합니다. 총 대신 펜을 잡는 것도 애국이라 여겼지만 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의 흐름 속에선 한 글자도 원고지에 쉬 쓸 수 없습니다. 매일 밤 새벽이 찾아오면 저는 기약 없이 기숙사를 떠돕니다. 하느님, 주님, 주여! 저의 수많은 질문에 신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딱딱한 껍질 속에서 하늘과 바람과 별만을 노래하고 있을 수 없음을. 그럼 저는 어떤 시를 써야 할까요? 결국 펜을 내려놓고 총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이젠 삶을 지독하는 행위조차 치욕스럽게 느껴집니다. 언제까지 이런 삶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산 모퉁이를 돌아 논과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여워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눈이 옵니다. 무너질 듯한 제 마음을 애써 모른 척하듯 새하얀 눈이 온 하늘을 덮으며 천천히 제게로 쏟아집니다. 추운 겨울 경성거리에서 만나는 헐벗고 굶주린 동포의 얼굴이 사방으로 제 마음을 찌릅니다. 책을 사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쇠사슬을 찬 듯 무겁기만 합니다. 시로 일어나는 저의 민족적 저항은 총을 사용하는 무력 투쟁과 달리 과정도 결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하나 둘 목숨을 잃어가겠죠. 군사훈련을 받으려 했을 때 눈물을 보이며 극구 반대하셨던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차마 총을 들 수 없었습니다. 나의 형제 누이 동료 스승님, 그토록 처참하게 미움당하고 있는데도 그들과 함께 고통을 겪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이 길고도 긴 겨울밤이 하얗게 새도록 죄책감과 절망감만이 제게 쏟아집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 펜과 원고지를 손에서 놓은 지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무장을 한 순사들이 노크도 없이 불쑥 들이닥쳤습니다. 기숙사에 불순분자들이 있다며 조사를 하러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반갑지 않은 인사를 툭 건네더니 이내 제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만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훗날을 위하여 지금은 무탈하게 공부를 마쳐야 한다. 그때 한 순사가 제 책장에서 성경책을 집어들더니 불온한 종교는 금지하라는 지시를 듣지 못했냐고 추궁합니다. 순사들은 하루빨리 황국 신민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과 함께 성경책과 한글로 된 책 전부를 압수해 갔습니다. 기숙사를 한바탕 휘몰아쳤던 폭풍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새벽을 향해 저는 경건히 꿇어 앉았습니다. 이내 차갑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다시 시를 쓰자. 비록 미약한 저항일지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 부끄럽지 않은 시를 쓰자. 이제 더 이상 시인이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휘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학으로 애국을 하기에 저는 여전히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들이 참으로 미우면서도 그들로부터 배워나가야 할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윤, 동, 주. 하지만 일본어로 이름을 바꾸지 않은 채로 유학을 가기란 불가능했습니다. 비로소 버티고 버텼던 장씨 개명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성을 가는 것이 부끄럽고 욕될지라도 민족의 얼을 잊지 않고 큰 뜻을 위해 학문을 갈고 닦아 나가자. 평생을 함께 해온 나의 이름을 버리자니 부모와 조국을 저버리는 듯한 이 서글픈 감정이 제 마음 곳곳에서 쉬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큰 뜻을 위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히라누마 조 주 파란 록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평정에서 일본, 기차로 배로 사흘 낮, 사흘 밤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고향에서 동경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멀게만 느껴집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은 물론 조선까지 어지러운 시점에서 저는 학교 집 무척이나 단조롭게 유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좁아 보였던 육조 다다미 방도 이젠 휑하니 넓어 보입니다. 연희 전문 시절 함께 기숙사에서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의 얼굴, 고향에 계시는 가족의 얼굴이 외로움과 함께 밀물처럼 저를 덮칩니다. 그리움을 한가득 머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 대한 마음을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담아 시로 쓰는 것입니다. 반년이 지날 무렵 아버지로부터 우편을 받았습니다. 한 달을 지낼 만큼의 하숙비와 생활비, 그리고 눈에 익은 글씨에서 아버지의 사랑의 채취와 땀 냄새가 느껴집니다. 이 소중한 돈 봉투를 부끄러운 손으로 힘껏 쥐고 눈치 없이 소리를 내는 배를 채우러 터벅터벅 낯선 거리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교토로 대학을 옮겨 두 학기를 마칠 때쯤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미군기의 폭격이 거세집니다. 동경은 물론 요코하마, 가와사키, 나고야,
드디어 멀기만 했던 광복이 눈앞에 다가왔음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광복이 된다면 나는 그때 어둠의 그림자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왜 잡혀오게 됐는지 연유도 모른 채 뜬 눈으로 첫날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 아침에라도 간단히 신문을 받고 나면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모레 아침이면 고향에 도착할 것으로 믿고 계실 부모님, 도착 열차마다 꼬박꼬박 기다리며 온종일 역에 나와 있을 동생들, 이제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한 순사가 와서 말합니다. 조선인 민족주의 그룹을 결성해 불온한 사상을 전파한 죄로 이번 일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결국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대답이 없는 방.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갈 수 없는 이 작은 독방에서 지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감옥 생활은 유학 시절 홀로 생활했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곳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가슴에 사무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그 모진 세월 자식들을 바라보며 온종일 역에 나와 있을 나의 어머니, 묵묵히 외진 길을 걸어오시고 자신의 이름은 고이 감추고 어머니란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시간을 희생해 오신 그분께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살아 돌아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아있는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함께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회, 형,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랜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레이첼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부성을 계획다.
주사를 맞고 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겨우 몸을 눕혔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던 신음소리가 어제부터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는 잠을 자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돌이 씹히는 밖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이제 더 이상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감옥 생활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매일 새롭게 치르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기억력은 점차 사라져가고 넋이나가 보내는 시간이 자꾸만 늘어만 갑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제 몸과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요강조차 옮길 수 없는 가녀린 몸을 애써 구석으로 옮겨 창살 틈 사이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며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손가락을 펜으로, 하늘을 종이로, 신념을 잉크 삼아 오늘도 저는 한 편의 시를 적어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